방송 네트워크 한민족 하나로 KBS 한민족 방송 KBS 한민족방송 1시 뉴스입니다. 일본이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 열린 가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면서도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란이 최근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도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서 더 강력한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자녀 여성과 자녀를 낳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 확률 격차가 커지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줄었지만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으로 이 혜택이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미치지 못한 탓에 출산율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고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 단축 근무와 남성의 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언했습니다. 중국이 올 1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5.3%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시장 전망치 4.6%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지난해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과 4분기 성장률보다도 다소 높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6%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기구를 3차례 설치했음에도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오송 참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내륙과 경북, 경남 내륙 지역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점차 개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에는 북서쪽에서 황사가 날아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나쁨 수준,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사는 내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한민족방송 1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KBS 한민족방송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찬란한 미래를 향한 초석을 닦아야 하는 지금, KBS 한민족방송은 7천만 결의 중심 채널로 우리 민족의 번영된 내일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KBS 한민족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꼭 10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299명이 사망했고 전 국민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생중계되는 뉴스 화면에서 바다에 반쯤 잠긴 세월호 위로 전원 구조라는 오버를 보았기에 그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우리 사회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못다 핀 꽃송이들이 더 안타까워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세월호 관련 내용 잠시 후 시사용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 국민의 방송 KBS. 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시사용어 시간에 살펴봅니다. KBS 보도본부 김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이 사고 개요를 좀 살펴볼까요? 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를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의 소속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급격한 변침, 그러니까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생기는 쏠림, 이런 현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침몰이 시작된 장소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이었습니다. 네, 당시 인명피해가 엄청났었죠. 이 배 전체 탑승자 수는 47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299명, 실종자는 5명입니다. 생존자는 172명이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특히 세월호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그 사고 원인은 뭐로 밝혀졌나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수색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고 원인도 원인이지만 이 사고가 난 뒤에 대응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침몰이 시작됐지만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란 방송이 반복됐고 구조 작업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엉뚱한 교신으로 인해 초기 대응 시간이 지연됐고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 당시 드러난 문제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이 지적됐었네요. 세월호 출항 예정 시각이었던 2014년 4월 15일 저녁 6시 30분이었습니다. 이때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서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만 2시간 반 늦게 출항했습니다. 또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 화물 657톤을 실었다 이렇게 기재를 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한 걸로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초기 대응부터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나요?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 이상이 생긴 이후에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아닌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에 최초 신고를 해서 초기 대응 시간을 허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지만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과적 화물이나 초기 대응부터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마지막에 선장과 선원들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엔 인명구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란 안내 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습니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거기다 또 정부의 초동 대처도 훗날 도마에 올랐죠.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부처 총괄 업무를 시작했지만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교육청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해수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이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사고 관련 대책본부만 10여 개에 달했습니다. 총리실은 대책본부를 통합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 장관이 다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몇 번을 곱씹어도 구조 작업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건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처음 수백 명의 구조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 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이 해상에 떠 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어서 이 시기에 구조 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백 투입은 4월 18일에야 이루어졌고
야간 구조 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10몰 나흘째, 그리고 잠수부들의 이동을 돕는 대형 바지선은 10몰 5일째인 4월 20일에야 뒤늦게 투입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후의 과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세월호에 대한 수색 작업은 2014년 11월 11일 종료되면서 사망자는 295명, 미수습자는 9명으로 당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본 인양 작업이 2017년 3월 22일 시작됐고, 세월호 참사 1091일 만인 2017년 4월 11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때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용어 오늘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당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KBS 보도본부 김형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주가 노래합니다. 청개의 바람이 돼요. Please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I am the sunlight on the ripened grain. I am the gentle autumn rain. I am a thousand wings.
diamond glint and small.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장바구니 물가부터 국제 경제까지 경제 뉴스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참정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공 분양 아파트 총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말이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정한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남양주의 왕숙, 하남의 교산, 인천의 계양, 고양의 창릉, 부천의 대장 등 5곳인데요.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았던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 아파트의 총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공사비 인상의 여파로 공공 택지 분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올해 9월 본청약 당시에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보다도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공공택지 공사비마저 급등하면서 분양을 포기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당초 예상보다 오른 분양가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오히려 본청약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공사비 인상의 여파가 공공 분양주택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동안 30%가량 올랐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대규모 택지 지구입니다. 남양주의 왕숙 신도시, 하남의 교산 신도시, 인천의 계양, 고양의 창릉, 부천의 대장 신도시 등 5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바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에서 더 가깝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총 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2021년 8월에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인천의 계양지구의 공공아파트인데요. 총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인천 계양지구 A2 블록과 A3 블록에서는 3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는데 이 A2 블록에서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또 신혼희망타운의 A3 블록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과 행복주택 등 548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부동산값 급등기였던 2021년 8월에 진행된 3기 신도시 첫 사전 청약 당시에 인천 계양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공공부분 공사비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한 만큼 공사비 인상의 여파가 공공분양주택까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물가 인상비까지 반영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돈이 든다는 것 때문에 좀 이 청약에 대해서 좀 겁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본 청약 시에는 분양가가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니까 시름이 더 깊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의 청약 대기 수요를 좀 해소하자라는 목적으로 아직 아파트 지을 땅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 청약 한 1년에서 2년 전에 미리 조기에 청약을 받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주택 공급 시기를 좀 앞당겨서 수요를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문제는 사전 청약 당시의 분양 가격이 아니라 실제 본 청약할 때 분양가가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이제 사전 청약이 2021년 8월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들 지역의 추정 분양가를 보면 당시에 H블럭의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5평형의 경우에는 3억 5,600만 원으로 4억 원이 채 안 됐고요. 또 이 84제곱미터, 이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형의 경우에도 4억 9,400만 원으로 5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총사업비가 30%가량 뛰었고 지금도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는 9월 이 본청약 때 나오는 이 최종 이 분양가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공공택지 공사비마저 급등하면서 이 분양을 포기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 상승 여파로 공공택지에서 주택 분양을 접은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전 청약 제도로 당첨자까지 이제 뽑았지만 분양을 포기한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이 W건설사 경우에는 올해 1월 인천 이제 가정 2지구 B2 블록에서 토지 계약을 취소했는데요. 이 회사는 2022년 4월 사전 청약으로 278가구의 예비 수분양자를 이미 뽑은 상태였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 본청약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분양을 취소하게 됐고요.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조가 적용이 돼서 인근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가 없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워서 포기한 사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에 L건설사가 2022년 6월 LH와 맺은 울산 다운 투지구의 공공주택용지 B6 블록 역시 토지 계약을 취소하고 부지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46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곳에 당초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총 이 중도금 4회 가운데 3차례 택지 대금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그 사업 유지를 좀 이어가나 싶었습니다만 결국 이 분양 사업을 철회한 겁니다. 미분양 가능성이 커지자 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손해를 머금고 전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분양가 때문에 3기 신도시 본 청약 포기하는 실수요자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주택 공급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전 청약 당첨자 1,300여 명이 본 청약 전에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공고가 나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 15,000여 명 가운데 1,320명, 8.7%가 당첨을 포기했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본 청약 1, 2년 전에 입주 예정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공공 분양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고 최근에 건설자재 상승, 미분양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사업 지원으로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이 늦어지는 곳일수록 사전 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아들고 상당히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본 청약을 처리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일부에서는 이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상승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직전 주보다 0.03%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 시장은 선호 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게 되면 용산구가 마포구와 더불어서 0.07%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뒤를 양천구가 잇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총선이 끝난 이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 수준 회복하지 못했고 매물 적체가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울 부동산 시장에 회복 기조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점점 뒤로 밀리면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최근의 집값 조정세가 정책보다는 기준금리라는 거시경제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만큼 아마 집값이 뭐 일부 지역이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이런 회복세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만큼 전반적인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훈풍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공분양 아파트 총공사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뉴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심도 깊게 알아보는 국제뉴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습 이후에 이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유엔에서 만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 하루 뒤인 14일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긴급 회의에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가 직접 참석해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란 대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추가 재보복을 한다면은 국가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추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자신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공습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확전은 원하지 않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한다면 거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길라드 에르단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또 맞받았는데 이란의 군대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또 혁명 수비대 그 외에 야만적인 지하디스트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리자 뒤에 숨지 말라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안보리를 향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 행위를 비난을 하면서도 추가 확전을 경계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서방 측에 나와 있는 상임 이사국들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공습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법상 외교 공간에 대한 불가침 원칙이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적용됨에도 이들 서방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모두가 명확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책임을 미국 등 이 서방 측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이란의 공습을 비난하면서 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주장했고 반면에 또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부터 잘못됐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할 징후 아직 보이지 않나요? 네, 이란의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전시 내각을 소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보 내각과 대비를 했을 때 전시 내각은 말 그대로 이제 전시에 열리는 그런 내각인데 이게 모든 전쟁과 관련된 그런 결정권은 이 전시 내각, 그러니까 임시 비상 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이 강요 다수가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확한 구체적인 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것이
일단 그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보복 차원에서의 무언가를 내놔야 된다 이런 것은 대내외적으로 그 명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확전에 대한 만약에 진짜 확전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전면전이 간다면 상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명확한 어떤 방침은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후에 보복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바로 보복을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미국 소식인데요. 이 대선 앞두고 커다란 사법 장애물들을 마주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결국 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네요. 법정에 출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5일이었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공방을 이제 주고받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선거 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돈을 지급을 한 내용을 회사 장부를 통해서 이제 조작을 했다 이런 의혹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거든요. 이날부터 이제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뉴욕의 맨하튼 지방 법원 그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취재진을 향해서 이 같은 일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 전례 없는 일이다. 법학자들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건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다. 이렇게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있고요. 또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건 외에도 문서 관계 부실건 하나, 그다음에 의회 난입 사주 의혹, 그다음에 선거 결과 개입 의혹까지 총 4건의 형사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 외에 민사재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4건의 형사재판인데 이번 재판이 대선 전 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3건은 대선 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의 다수가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재판이 최대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결집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뉴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습한 이후 두 나라가 유엔에서 만났다는 소식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시가 노래합니다. 눈눈 안나.
catch your vibe too much. Oh, baby, what's the got your back? I could give you everything, anything, baby, can you handle it? 뭐라던 still don't give a what.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ing about me. 뭐라 너, 뭐라 하노, it's you. 그래서 난 노노나나. From the block, you know I got the keys to the lock. 안 받으면 눈치, I just do me. 날 보기 위해 들어 뒤꿈치. Wake up, looking fresh. 어디 가든 flex, got the ass on my chest. 싸이 오빠 말에 찌끌리는 대로 해. No red light, 올릴 빛대로. 뭐라던 still don't give a what.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ing about me. 뭐라 너, 뭐라 하노. 그래서 난 노노나나. 노노나나. 볼륨 up in the air. 누나나나. Like this so 나나나. 누나누나. Yeah. I'm trying to give you something more. So come with me and fly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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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Give me more, give me more. 그래서 난 노노나나. 노노나나. 볼륨 up in the air. 누나나나. Like this so 나나나. 누나누나. 귀 기울여 보세요. 서울이 들립니다. 새검정 자아문 바, 배꽃밭으로 소풍 가던 수줍은 갈래머리 소녀의 목소리도, 광화문 광장, 청계천변에서 들려오는 20살 청년의 힘찬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크고 작은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로 보는 세상 컨텐츠 전문가 이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경조사비네요. 경조사비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네, 경조사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요즘 한창 경조사비 나갈 때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이 경조사비가 이슈입니다. 네, 정말 이 온라인상으로 보면은요, 어떤 이슈가 되면은 거기에 댓글을 달고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정말 그 트렌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젊은 친구들의, 나이 드신 분들은 에이 뭐 내가 친하면 주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과 내역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경조사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이거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이거는 갈팡질팡하고. 저는 10년 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사회에 나갔을 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경조사비 문자가 오면 아버지께 전화해서 이제 보내주고요. 이런 문자가 왔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친하다.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화는 보내야 되느냐. 요것들을 항상 물어봅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던가요?
좀 대단히 이렇게 작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지금 실정에 맞지 않게 약간 금액이 많이 낮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화환을 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이렇게 아버님 같이 뭐 현명하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난 몰라 이러는 부모님 계신 때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요? 그래서 SNS에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바로 특히나 이제 축의금 관련된 건데요. 논란의 축의금 기준 정리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목도 재밌는데요. 네. 네. 그래서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그 한 누리꾼이 정리해둔 자료인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요. 첫 번째 1번 볼꼴 못 볼 꼴 다 본 절친. 얼마예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네. 당사자의 부모님을 뵌 적이 있고 나를 안다. 그 사람이 나를 안다. 그 사람이 15만 원. 부모님까지는 알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네.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한 친구. 10만 원. 주기적으로만은 친한 친구를 전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부모님 뵌 적이 없어서 10만 원으로 내려갔네요.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여기 아마 내용은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여야지 부모님까지 뵀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 뭐 직장 동료 등 5만 원. 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이 3만 원의 참석하지 않는다. 연락 없이 톡으로만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 축하 이모티콘. 네. 여기서 빵 터지는데요. 네. 연락 없다 톡으로 축하 이모티콘. 네, 요거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화제가 됐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연락 없다 톡으로 청첩장 보낸 사람 하면 저는 그냥 씹는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또 이모티콘은 보내주네요. 성의 표시는 해야죠. 이모티콘을 보내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3만 원 보내야 하는데 이게 공식화되면은 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내가 이 사람하고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사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위치 있게 정리가 돼 있어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분위기상 이모티콘만 보내기도 그리고 3만 원만 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 실제로는 이 글이 등장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늘 이맘때면 똑같이 이 글이 다시 또 소환됩니다. 축의금 낼 일이 많아지면서 다시 등장해서 화제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누구에게나 어려운 고민일 텐데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와 인크루트에서 경조사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들의 월 평균 경조사비는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이요? 네. 뭐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지만 실제로는 좀 부담이 가는 액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1.8에 참석했으며 남성이 평균 월 1.9에 참석에 13만 3천 원. 여성 평균 1.7에 참석에 11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조사비로 2.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34.7%로 가장 많았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이 31.4%. 그리고 20만 원 이상이 19.5%로 조사됐습니다. 생각보다 20만 원 이상도 19.5%나 되네요. 나머지 10만 원, 15만 원, 34% 정도. 중요한 건 근데 5만 원 미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논란의 축의금 정리에서는 3만 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에서는 3만 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은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모티콘으로 다 대체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온라인에서 아니면 조금 더 올리시던지.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그 댓글들, 글에 댓글이 달린 걸 보면요. 3만 원이 내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몰랐다는 식으로 모른 척하는 게 훨씬 낫다. 3만 원을 내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게 요즘의 변화인 것 같고요. 특히 기혼자가 평균 14만 6천 원으로 미혼자 10만 6천 원보다 4만 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경조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요. 20대 직장인이 12만 1천 원,
30대 직장인이 13만 6천 원, 40대 이상 직장인이 15만 1천 원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조사비의 지출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연령이 높아지다 보면은 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고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또 아들도 있고 친구의 부모님도 맞습니다. 있고 네. 예 그래가지고 정말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이런 경조사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조사는 이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것들은 이렇게 30대, 40대 한 2배씩 차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정말. 네, 사회관계가 형성되면서 더 많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담되는 경조사비, 사실 경조사 문자를 받으면 가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냥 네. 경조사비만 보내는 경우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조사비를 안 보내거나 가거나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선은 안 보내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보내면 가야 된다. 네, 보내면 내거나 가야 된다. 내거나 가야 된다. 네, 뭐 가끔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거래처 사람이 경조사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많이 오고 하는데요. 뭐 화제 글에 따르면 3만 원 또는 축하 이모티콘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과연 조사 대상인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조사 결과 경조사 소식을 접하면 평균 80%가 참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네. 경조사 문자 받으면은 축하해 주러 직접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사에서 전체 직장인 중 90.4%가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지만 80%는 간다. 네, 뭐 몇몇 분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가 빠지면 경조사에 빠지면 무리해서 도태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못 가더라도 꼭 봉투는 보낸다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근데 요즘에 그 단체 톡방이나 단체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신분이 두텁지 않더라도 경조사 알림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거에 따른 또다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경조사 문자가 오는 경우가 이미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전제가 생겼었는데 이제는 이 단체 톡방이나 커뮤니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단체 톡방이라는 게 그 모든 단체들의 그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친한 건 아니거든요. 또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단톡에 같이 활동하고 있을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모른 척하자니 그렇고 아는 척하니 좀 애매하고. 그렇죠. 한번 얼굴도 본 적 없는데 그냥 말 한 번 거기서 섞어봤겠죠. 말 한 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경조사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 상황은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그 조사 대상 자체가 직장인들이라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체감하는 경조사비는 기존 조사의 몇 배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이런 단톡방 얘기도 있지만 요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60대부터 주변 지인의 자녀 결혼이 많아져가지고요.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60대 이상 되신 분들 경조사비 많으면은 꽤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는 50대 사실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50대에 그렇게 많이 내는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총 평균 연령이 뭐 그 27.8세, 여성은 24.8세였다면 예전이 지금은 33.1세, 30.4세 이 정도로 5년 정도, 5, 6년 정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50대의 경조사를 치렀던 것들이 이제는 60도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이런 것들이 겹쳐지게 돼서 훨씬 더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경조사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아까 일단은 경조사비를 돈을 냈을 때는 거의 참석한다 80% 이상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혼식장이나 뭐 장례식장이 너무 멀어서 맞습니다. 거의 뭐 하루가 아니라 거의
쉽지 않아요. 그 주말 같은 때는 뭐 집안의 일도 있고 그럴 때 몰아서 일하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여기 또 새로운 조사가 있는데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네. 바로 1위가 바로 말씀하신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게 이제 있다 보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는 시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뭐 축의금이나 이런 경조사비를 제외하더라도 교통비에 한번 다녀오려면 왕복 그 하루가 꼬박 걸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2위가 거래처, 직장 상사 등 업무의 연장선 같아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친분과 관계없이 인맥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로 보입니다. 그리고 3위가 오랜 기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초대해서였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친한 분한테 하지 모르고 그런 분한테 일단 보내는 그분들이 조금은 좀 생각 한번 하고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단톡으로 다 보내버리세요. 그분들도 네.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30대 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평소 한 10년 이상 연락하지도 않던 친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던 친구가, 그래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전화번호가 딱 찍히면서 받았는데 역시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 결혼해. 네, 대부분 뭐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고 SNS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네, 곤란하니까. 또 4위가 있는데요. 4위는 전화도 아닙니다. 그랬던 친구가 바로 SNS를 통해서 초대 문자 한 통만 보내온 경우. 네, 이럴 때는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온라인상에서는 네. 톡 메시지를 읽지 않는 상태로 두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대충 이렇게 살짝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네. 어떤 내용인지 대략 추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지 않은 척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관계가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평생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친구나 이럴 땐 상관이 없지만 또 모르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다 고민했던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뭐 돌잔치, 뭐 백일잔치는 가족끼리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 돌잔치, 백일잔치까지 초대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네. 예, 오늘 경조사비 트렌드 잘 들어봤습니다. 트렌드로 보는 세상 콘텐츠 전문가 이대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끝곡으로요. SG 워너비의 타임레스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의 꽝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언제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I don't wanna say goodbye.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하루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서 널 뽐낼 것 같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중파 972kHz, 단파 6015kHz, 한민족 네트워크 채널 KBS 한민족 제1방송입니다. 잠시 후 2시가 되겠습니다.